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정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은이는 페르난도 사바테르, 마드리드 종합대학 철학과 교수입니다.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명백히 알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일이다. 반면 정치 행위에는 다른 종류의 화합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큰 영향력을 지니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정치 행위가 추구하는 목표다.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오로지 나 자신만 설득하면 되지만 정치에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득되는 일이 생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신이나 국가 그리고 고통받는 인류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 없이 인간적으로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즉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연의 산물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회의 산물이자 생산자이자 구성 요소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인간 사회에 대하여 거리를 둘 수가 없으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 사회에 속해 있다. 사회의 법과 제약은 약속, 즉 협약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 이하도 아니다. 협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해 가능한 인간의 의도에서 나왔으며 인간들 사이의 새로운 협정에 의해 변하고 폐지될 수 있다. 우리는 본능 외에 이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사용하여 동물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그리고 훨씬 더 나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협약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동물은 살다가 죽을 뿐이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동물은 죽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 투쟁한다. 보통의 동물은 죽음을 회피하지만 그들에게 죽음은 별 어려움이나 아무 경고 없이 밤에 잠을 자는 일처럼 찾아온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삶을 연장하려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반항한다. 바로 여기에 인간 사회와 동물의 사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동물은 생존을 좀 더 확고히 유지하려고 무리를 지어 산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불멸성을 추구한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동물이 느끼지 않는 종류의 불안, 그 대부분이 권태에서 생겨나는 불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에 권태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근심과 불안과 공포는 인간 사회가 생존에 만족하지 않고 불멸성을 동경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집단의 규범에 복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복종을 거부하기도 한다. 우리는 저항하고 일상의 규칙을 깨뜨리고 수립된 규범을 위반하고 봉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꿀벌처럼 아무 이의 없이 행하지 않는다.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란 결국 복종하는 이유와 저항하는 이유를 전부 합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상으로 삼는 사회는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다. 즉,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너무나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욕망과 가치를 모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이다. 우리가 서로를 모방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닮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렇게 열렬히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너무나 비슷해서 충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의 모든 악은 사회를 염려하지 않고 사회를 거부하는 반사회적 개인주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내 의견은 정반대다.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를 가장 사회적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거친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 모든 것을 집단화하려 하고 우리 인간이 이처럼 다양한데도 모두 동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공동의 가치를 확신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세계 전체에 하나의 선을 강요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기호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다. 우리 인간은 원래 공격적인 존재다. 주의하지 않으면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를 죽이기도 한다. 늑대들은 암컷을 차지하려고 맹렬하게 싸우지만 패자가 자발적으로 목을 내밀면 승자는 이에 만족하여 패자의 목숨을 살려준다. 수컷 고릴라 2마리가 싸움을 하다가 만약 그중 한 마리가 암컷처럼 새끼 고릴라를 품에 안고 흔들면 상대 고릴라는 곧 싸움을 그만둔다. 암컷은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예들은 무수히 많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대개 서로에 대해서 짐승만큼도 온종과 배려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싸움을 벌여 서로를 죽이거나 약자를 짓밟거나 복수가 이어져서 집단의 화합을 깨뜨리지 않도록 개인이나 제도에 의존해야 한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수가 훨씬 많은데도 왜 한 사람에게 폭군이건 왕이건 독재자건 대통령이건 또는 사장이건 간에 복종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하며 그에 따른 가장 큰 이점은 힘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누구도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즉 명령을 하고 자신들의 싸움을 중재해 줄 사람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지도자를 만들었다. 홉스는 인간에 대해 비관주의적인 또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야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잠을 자야만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는 아무리 약한 적도 그에게 몰래 다가가 쉽게 그를 죽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원시적이었던 문명의 초기에는 가장 힘세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 고대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이들이 기억이라는 보물을 지니고 있고 집단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계속 보존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 공동체 안의 삶에서 얻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혼자서는 발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결코 발견하지 못할 많은 재주와 능력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곧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족민들에게 어떤 규범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이건 항상 그래왔던 거야 라는 말이었다. 지도자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명령을 내릴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신에 가까운 영웅이거나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화적 지도자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에 더 가깝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 양식이 지극히 다르다는 것이다. 집단이 더 커지고 사회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더 이상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혈통이나 재산에 좌우되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불평등을 대대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높은 사람이거나 보통 사람이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거나 간에 모두 똑같은 법률에 적용을 받았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을 이처럼 진지하게 여겼기에 오로지 법에만 복종할 뿐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법관이나 대부분의 폴리스의 공직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도 공동체의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 일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직을 제비뽑기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예술가였으며 민주주의야말로 그들이 만들어낸 걸작이었다. 이 체제는 다른 체제보다 더 큰 성공을 약속하지 못하고 더 나은 법률이나 공공의 덕행, 더 큰 번영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 체제가 보장해주는 유일한 것은 더 많은 갈등과 더 적은 평온뿐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투명하다. 때론 지나칠 정도로 투명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대 위에서처럼 모두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스인은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능력이나 업적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드러내 보여야 했다. 그들은 정치적인 평등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했다. 개개인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의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로마인은 법제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그리스에서 민주적 평등이라는 불꽃이 피어난 이래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법제란 개인의 이해관계와 갈등,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바라는 것과 공동체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바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제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고 정확하고 사회에 널리 확산된 경기규칙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지나치게 우세하면 공동체 사회의 조화가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 개인은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느끼는 자발성과 능력을 잃어버린다. 거대한 전체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단순한 하나의 분자처럼 되어버린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건 불행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개인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현실이고 국가나 다른 기관은 여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이런 견해를 개인주의라고 부른다.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사회 집단에 소속될 수도 있고 또 참여할 수도 있다.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참여는 의식적인 자유의지에 더 많이 좌우된다. 이 경우 개인이 한 집단에 참여하는 일은 단지 그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원하는 동안에 하나기 때문에 그는 그 집단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충분한 비판적 거리를 두고 이 집단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집단의 일부가 되어 집단의 보호를 받으며 동화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집단을 떠나면 된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다운 방식은 이성을 발전시키고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롭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이웃이 발견한 좀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받아들여서 항상 그래왔던 것과 우리 집단이 어제까지 완전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것에 고집스럽게 얽매이지 않는 일이다. 집단주의의 해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 인종주의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을 몰살해야 한다거나 외국인이 본질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여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니까 라고 그들은 말한다. 국가는 단일하고 영원한 존재 방식을 가지며 외국과의 모든 접촉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 국가는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적응하고 뒤섞여서 생겨난 것이다. 가장 창조적인 문명은 민족과 문화가 가장 많이 뒤섞였던 시대와 장소에서 생겨났다. 순수한 집단, 인종, 민족이란 권태나 범죄만을 불러올 뿐이다. 동물은 부자일까 아니면 가난할까? 사실 동물들은 이런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 동물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동물에게는 변덕이나 환상이 없다. 욕구를 충족하면 즉시 만족한다.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욕구나 세련된 욕구를 만들어내려고 고심하지 않는다. 동물에게는 자연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욕구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간의 욕구는 매우 까다로워져서 충족과 만족을 모르게 되었다. 인간의 문제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즉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는 데 있다. 18세기의 장자크 루소라는 철학자는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 착취, 경쟁,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의 거의 모든 다른 악덕의 근원을 바로 문명이 발전한 탓으로 돌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서든 사슬에 매여 있다.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커다란 혁명, 즉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다. 이 두 혁명은 영지를 소유한 귀족들의 특권을 청산하고 그리스인이 이루지 못했던 노예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자본주의의 근본 이념은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기치 아래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도 전체적으로 부유해졌다. 이익 추구가 산업 발달의 촉진제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웃의 고통에 대한 동정이나 연대 같은 단어들은 자본주의 사전에서 처음부터 삭제되어 있었다. 이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쓰러지기 직전까지 혹사하면서도 생존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만 지불하려 했다. 19세기 초에는 9살이나 10살짜리 아이들이 방직 공장 등에서 하루 17시간씩 일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영국의 사회개혁가 로버트 오원은 자신의 공장에서 아이들의 노동시간을 하루에 고작 11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 교육이나 오락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이 개혁에 사람들은 경악과 불안을 느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장의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을 요구한다거나 질병을 치료하고 노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권리 등
위생과 보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150년 동안의 사회적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노동 조건도 과거와 별 차이가 없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제3세계의 모든 불행이 선진국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이런 견해가 당연히 더 널리 퍼져 있다. 모든 잘못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약하고 정보에 어둡고 쉽게 매수되는 사람들을 식민주의 세력이 착취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후진성의 원인을 외부나 과거보다는 그 나라 자체와 현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부유한 나라들이 후진국들을 힘 닿는 한 원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박하고 정당하고 사리에 맞다. 그러나 경제 원조 이외에 필요하다면 민주적 개혁과 인권 존중도 아울러 요구해야 한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나라의 내정에도 어느 정도 간섭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음을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주권과 독립국가라는 허울 좋은 핑계 아래 권위적 체제가 시민들을 억압하고 이들에게 가난과 후진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심을 나로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다. 프로이센의 장군이자 군사 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 관한 세계 백과사전과 국제연합의 통계에서 찾아낸 몇 가지 놀라운 자료를 제시하겠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지난 5,500년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그동안 14만 513회의 전쟁이 일어났고 12억 4천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이 기간에 평화가 유지되었던 기간은 겨우 292년밖에 되지 않는다. 20세기를 돌아보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스페인 내전 등의 전쟁이 있었다. 비교적 평온한 시대였던 1960년에서 1982년까지의 기간에만도 65건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것도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전쟁만 계산한 것이다.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은 늘 좋은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 공동체의 결속이 강화되고 규율을 따르게 되고 엘리트 집단이 새로이 배출되고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소속감이 생겨나고 영토나 영향력이 확장되고 모든 분야에서 공적인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범한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전쟁은 언제나 나쁜 것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의 유일한 이점은 권태와 일상의 습관적 행동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던이라는 시인은 교수대로 향하는 수레 위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전쟁 중에 지루해서 하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 20세기에 나타난 대규모의 전체주의는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강제로 단순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의 적은 항상 동일하다. 너무 많은 자유를 가지고 싶어하는 개인, 이기적이고 뿌리가 없고 변덕스러운 개인이 그의 적이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약 80년 전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흥미로운 책을 썼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시민에게 자유란 곧 불안,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유혹, 그리고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착오를 의미한다. 자유 앞에서 시민은 홀로 결정을 내리고 가치를 선택해야만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시험해 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 주게 되면 국가는 이 기회를 철저하게 이용한다. 아돌프 히틀러 같은 몇몇 전체주의적 독재자들은 선거에 의해 권좌에 올랐다. 자유로운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배척하거나 민주주의적 과반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철폐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시민의 자유는 항상 책임을 그 전제로 한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 우선 자신이 한 이런 혹은 저런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광고에 현혹되어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불행한 유년을 보내서 또는 응석바지로 자라나서 상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일반적 관습이 그래서 격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또는 우연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식이다. 아니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기도 한다. 내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기 때문에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행동의 주체가 되기를 거부하고 상황에 예속된 단순한 객체로 변신하는 경우는 행동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반대로 훈장이나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는 누구나 즉시 내가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선다. 무책임의 또 다른 형태는 광신주의다. 광신자는 모든 설명을 거부한다. 자신의 진리만 설교하려 들 뿐 토론하려 하지 않는다. 이보다 덜 폭력적이긴 하지만 훨씬 널리 퍼져 있는 무책임은 사람들이 관료주의적이라고 부르는 무책임이다. 자유의 가장 커다란 적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자유는 의무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란 자기 책임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방법 외에도 결코 철회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즉,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과 생명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거부는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권리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는데도 그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안 될 일이다. 상대에게 불쾌한 말투로 반론을 제기하는 태도는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교양의 문제이지 결코 범죄는 아니다. 정말 고약한 일은 신념을 손상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그 보복으로 육체적 손상을 입힐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경우다. 인도계 영국인 작가 살만 루시드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가 쓴 책에 이른바 신을 모독하는 글이 몇 페이지 들어있다는 이유로 이슬람교도 광신자들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숨어서 지내고 있다. 이 일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형 선고까지 내린 것은 너무 심한 일이지만 루시디도 이슬람교도의 신념을 손상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야말로 헛소리다. 어떤 사람의 신념을 손상하는 것과 누군가의 목을 칼로 베는 일이 같다는 말인가? 이웃 사람의 신념을 무시하지 말라는 교양의 문제가 정신 나간 박해자로부터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차원의 문제라는 말인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인 표현의 자유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에 대해 박해를 하자거나 합법적인 생계수단을 빼앗자고 선동하는 경우다.
둘째는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만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권리는 없다는 말이다. 그 밖에는 모든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부엔발트 수용소를 감시했던 나치 대원들은 대부분 18살이나 19살이었다. 반면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정부의 탱크에 대항해 자유를 요구했던 사람들, 또 가난한 나라에 봉사자로 파견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다. 흔히 말하는 젊은이들의 대담성은 아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에 익숙한 데에서 나오는 대담성일 때가 많다. 물론 힘과 용기를 다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는 낡은 체제의 불의에 분개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아무튼 나는 찬양하기 위해서든 비난하기 위해서든 젊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이거나 젊은이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악당들이다. 나는 어른이나 심지어 노인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의무도 배우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텔레비전 연속극에 탐닉하지 말았으면 하는 만큼 유토피아에 관심을 가지라고도 권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 대신에 내가 정치적 이상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정치적 이상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를 개선하려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이상은 진보적이다. 한 가지 충고를 하겠다. 내일 수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오늘 씨 뿌리지 마라. 후에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 억압을 행하지 마라. 미래의 어느 날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폭력을 설교하지 말고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거짓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알베르 까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파시즘에 가까운 권태롭고 잔인하고 편협한 독재 치하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그 체제 아래에서 보냈다. 지금 나는 군주제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적어도 21세기의 국가에 어울리는 체제는 공화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민족주의를 혐오하는데 도처에서 민족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 나는 이성이 문명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확산시키는 수단이라고 믿지만 결국 이성도 최악의 곤궁과 범죄에 종지부를 찍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확인하고 있다. 나는 인간이 자유 안에서 각자 자신의 기호와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지만 내 주위에서는 건강이니 품이니 안정이니 하는 명목 아래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금지 사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밖에 들려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슬픔에 빠져 주저앉아 버릴까? 천만에 내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너도 이제 마침내 역사의 기차를 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정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정치가 거의 권력 추구 게임과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의 본질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제비뽑기로 시민사회에 봉사할 일꾼을 뽑았던 것이죠. 권력 추구는 쉽게 말해서 완장차고 위세 좀 부리고 내 호주머니 좀 채우고 싶다는 원색적인 탐욕의 추구에 불과하지만
봉사로서의 정치는 살신성인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고도의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성한 봉사죠.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한 정치인의 조건은 비전, 리더십, 청렴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보는 눈과 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미래와 그것과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 공동체를 설득하고 조직하고 추진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특히 지지자뿐 아니라 반대편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늘 반대편이 있었고 그들은 끝까지 설득되지 않은 것이 흔한 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뿌리거나 가로막지 않도록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청렴은 먼저 말씀드린 비전과 리더십의 명분을 세우는 일이죠. 진정한 정치인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비록 공산주의 지도자였지만 베트남의 호치민은 자기 개인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청렴한 태도로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돈 선거를 꼽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금권의 영향력에서 정치인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이것이 더 심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았는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으니 선거 공영제를 통해 돈 없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기울지 않은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정치제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하죠. 정치에 무관심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자신보다 열등한 자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투표를 하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가장 와닿은 세 단어는 개인, 자유, 책임입니다. 자유로운 개인, 내 삶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개인.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정치적인 개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민족 순환사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 계속해서 국력과 국격이 성장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발도상국 타이틀을 떼고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죠. 역사의 거시적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우리 앞에 놓인 가장 거대한 걸림돌은 분단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때 우리나라는 그 거대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그야말로 큰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이 끝나기 전에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눈 부릅뜨고 투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